오늘은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어제 내가 원고 청탁을 받아가지고 써보낸 시를 여러분들한테 한 편 낭송해 줄게요. 뭐냐면은 전라예술제를 하는데 나보고 시를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뭔 시를 써줄까 했더니 나무나 꽃에 대한 시를 써달라고 해서 나는 이제 화려한 꽃이라기보다 잡초 같은 게 좋거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내가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시를 보낸 시를 한번 낭송해 볼게요. 네. 잡초가 좋아라. 온실에서 사랑받고 자란 화초가 아니라 모진 비바람 견딘 들꽃이 좋아라. 화려한 자태, 진한 향기를 지닌 꽃보다는 외진길 모퉁이에 흔들리며 쓰러지며 납작 엎드린 별꽃이 좋아라. 별꽃이라는 거 있어요? 네, 아주 작거든. 그러지. 구석진 도시 어딘가에 아스팔트 틈 비집고 끈질긴 의지로 꽃을 피우며 밟혀도 주눅들지 않고 묵묵히 때맞춰 피고 지는 잡초가 좋아라. 여러분 시를 우리가 말하자면 외진 곳에 숨어 있는 곳에 쳐다보지 못한 꽃들이 우리가 알아주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의 조건 10가지 교재 있죠? 우리는 이제 시를 쓰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은 딱 이 10가지만 지키면은 좋은 시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하니까 쉽게 강의를 할게요. 자, 첫째 뭐냐면은 좋은 시의 조건 10가지 중에 맨 처음 함축성 있고 입체적인 시를 쓰자. 함축성이 있고 입체적인 시를 쓰자. 함축성이 뭐고 입체적은 뭐냐? 함축성은 뭐냐면은 그 안에 이렇게 딱 함축해 놨지만은 그 속에 있는 그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또 딱 함축시켜 놓은 거야. 함축성이 있고 또는 입체적인 건 뭐냐면 평면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냥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함축적이고 입체적인 시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시의 좋은 조건 중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시와 산문이 다른 점은 시가 지니고 있는 함축성. 그러니까 시의 특성에는 함축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는 평면적인 글을 의미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미지화를 한다. 이미지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형상화예요. 형상화. 형상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미를 전환하거나 의미를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화, 형상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해준다. 그래서 시에는 다양한 수사법, 예를 들어 수사법이 뭐냐면 은유법, 상징법, 역설법, 알레고리 또는 아이러니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 평면적인 글을 입체적이고 함축적인 글로 만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인들은 어떤 태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그 태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돼요. 태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시가 아니요. 있는 그대로 보면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지. 시인도 아닌 사람들도. 그러니까 시는 평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태상을 볼 때에 어떤 이것을 갖다 어떤 현상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 다른 인간과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연결시켜.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재해석한다. 새롭게 인식하고 재해석한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시를 쓰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똑같은 이 전등불이 있는데 우리가 전등불 하면은 이 참
캄캄한 방을 그 어두운 방을 환히 비춰준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지. 근데 이것을 갖다 이제 재해석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전등빛 그거 말고 그 우리가 어두운 방만 환하게 준 것이 아니고 내 마음도 환하게 준다든가 또는 그냥 이것은 뭐 이거 그 내 마음도 환해진 것이 아니고 그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온 지구를 환하게 준다든가 이렇게 해석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재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가령 이제 이게 내가 어떤 사물을 봤어요. 요 안경하고 내가 안경을 봤어. 그러면은 지금 안경하고 나하고는 별개예요, 별개. 근데 이것을 시를 쓰려고 하면은 이 안경과 나와 통일시를 해야 돼, 통일시. 그 뭐냐면 안경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냥 안경을 하면 이게 흔히 얘기하면 안경은 눈이 어두운 나를 갖다가 크게 또는 뭐 잘 읽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것이 아니고 이 안경은 나의 삶을 갖다가 바꿔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정신세계도 열어줄 수가 있고 안경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안경은 내가 쓰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그래서 안경과 나는 하나다. 그래서 내가 이 안경을 쓰면은 온 세상이 안경을 위해서 같이 하나가 되게 보이고 이렇게 해서 통일시. 그러니까는 그 뭐냐면 시를 쓰려고 하면 그 대상하고 나하고 통일시를 해야 돼. 통일시. 그러니까 이 바라보는 너 다르고 나 다르고 하면은 그 시하고 하나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시하고 이 시의 통일시라는 게 뭐냐면은 시를 쓸 수 있는 대상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제대로 내 감정도 거기다 풀어놓을 수 있고 그 감정도 내가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은 자 여기 시가 있어요. 이제 그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머니가 있어 어머니. 근데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직접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지금도 가끔 어머니 생각이다. 그러면 그 어머니를 돌아가신 어머니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어머니하고 나하고 통일시를 하고 있지. 통일시. 통일시라면 어머니는 항상 어디가 있냐면은 우리 집에 내가 어디든지 가만히 있어. 그래서 어머니가 있어. 그래서 뭐냐면 자 봐요. 그 바로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를 뒤지니 동전 몇 개가 나온다. 어머니를 뒤져봤더니 동전 몇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진짜 어머니가 있는데 가서 뒤졌을까? 마음속이지. 내 마음속에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통일시. 그래서 그 어머니를 갖다가 이렇게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동전 몇 개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또 뭐 또 나왔냐면 오래된 번지도 나왔어. 그러니까 오래된 번지가 나왔다는 것은 내가 어머니를 생각한 지가 상당히 멀어. 그러니까 오랜만에 불러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시간을 측량할 수 없는 채우는 흔적.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흔적도 나와 있고 또 그 오래 씹다가 싸둔 눅눅한 껌도 나왔어요. 껌도. 그리고 어쩌다가 오래전 구석에 처박혀 있던 어머니를 뒤져보면 또다시 이제 어머니를 가서 그 이제 구석에 가서 처박혀 있던 어머니를 뒤져보면은 그때는 뭘 나왔냐면은 달도 나오고 별도 나온다. 그리고 또 뭐도 나왔냐면은 옛 이야기도 졸졸 끌려 나온다. 그러니까 끌려 나온다. 끌려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끌려 나와. 그냥 줄 나온 것이 아니고. 자 그리고 심심할 때 어머니를 훌러덩 뒤집어 보면은 온갖 잡동산이 사랑을 한꺼번에 다 토해내 뒤집어 놓고. 뒤집힌 어머니의 안쪽이 뜯어져 저녁 햇빛에 너덜너덜 환하게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생각나는데 어머니를 차라리 어머니 생각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머니를 가서 그냥 뒤져도 보고 그냥 가서 뭣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를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나와 어머니의 통일시. 어머니는 항상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의 태상에 이렇게 통일시가 필요해요. 예. 근데 제목을 나는 가끔 주머니를 어머니로 읽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목을 그렇게 달았네. 아 이제 그것은 아니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이제 어머니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러지 이제 근데 이제 이것을 내가 이제 붙였다 보면은 그 여러분 또 우리 그 강경숙 씨가 붙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런데 박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글을 썼는데 그 이제 제가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 글쎄 식상하게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가끔 주머니를 어머니로 읽는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아까 그 어머니 하면 식상하다고 했지. 네네. 이제 그 식상한 것을 피하는 것도 싫어 그게. 그러니까는 가끔 주머니를 어머니로 읽는다고 뭐냐면 주머니만 보면은 어머니 생각이 난다. 그렇게도 해석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옛날에 몸빼라고 썼잖아요. 몸빼. 주머니 어디가 있을 거면 그냥 이 새끼들 그러려고 천당에다 집어넣고 막 집어넣고 오면 다 꺼내주고 이렇게 하면 그 어머니의 정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목은 뭐 어떻게 붙여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팽이가 있어. 팽이. 자,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겨울이요, 겨울. 자, 그런데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으니까 누구를 불렀어요? 하나님, 뭐 들어오라고 했어요? 팽이 치러 나오세요. 꽁꽁 얼어붙었으니까.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하나님, 팽이 치러 나와요. 같이 팽이 칩시다. 무명탈에 엮은 줄로 나를 챙챙 감았다가 무명탈에 알지? 무명탈 그 팽이채 보면은 그 무명기를 이렇게 갖고 그걸 팽이 그것을 갖다가 엮은 줄로 나를 챙챙 감았다가 이 팽이 여러분들 여자들이라서 이제 모르지만 팽이 치려고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감아갖고 딱 당기면 또 돌아가는 거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그 팽이 채를 무명탈로 챙챙 감았다가 얼음판 위에다가 이렇게 갖고 휙 이렇게 내든지 축 풀어 휙 내든지 휙 내던지면 휙 내던지고 그래도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그냥 던지세요.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더냐? 심장을 퍽퍽 갈기세요. 그래야 돌아갈 거다. 퍽퍽 갈기세요. 죽었다가 일어설게요. 이게 죽으려고다가 갈기면 일어서잖아. 그게 다시. 자, 그 다음에 뺨도 맞고 하얘진 얼굴로 아무 기둥 없이 서 있어요. 기둥 없이 돌아가잖아. 서 있는 이게 선 줄 알면 이렇게 서 있는 줄 알면 이것이 서 있는 줄 알면은 다시 쓰러지는 이게 제 사랑입니다. 하느님.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때리면 살아나고 오니까는 절대 때린 것이 나를 나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랑으로 팔을 테니까 제발 좀 나 좀 쳐주고 나를 가까이 좀 풀어먹으시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그 취문자의 팽이라는 것이요. 아까 뭐냐면 어머니가 이제 주머니를 뒤져보란다, 팽이가 나를 때려달란다,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시의 좋은 시는 뭐냐면은 항상 합축성이 있고 입체적인 시를 쓰다고 했죠. 입체적인 시. 그러니까는 우리가 탁 보면 그 어머니도 그냥 어머니 생각이 난다. 어머니가 옛날에 그랬었지.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가서 직접 뒤져보고 가서 어머니가 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입체적이잖아. 그래서 팽이도 옛날에 팽이 듣던 생각이 난다. 팽이가 내가 실제로 돌다가 죽으려고 또 때리면 돌았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입체적으로 확 탔잖아. 이게. 그래서 가장 좋은 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입체적인 시, 함축적인 있는 시. 그러니까 그게 딱 보면 그냥 어떤 이야기 하나가 딱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이 평면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관점과 표현이 새로워야지 한다. 관점과 표현.
이 관점은 뭐냐면 보는 눈이요. 보는 눈. 관점 보는 눈. 그다음에 이제 표현하는 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이게 이 관점 보는 눈이라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인 코끼리 만지기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장인 코끼리 만지기가 뭐냐면은 그 배를 먼저 만든 사람, 코를 만든 사람, 또 귀를 만든 사람. 그러듯이 이 보는 관점도 어디를 어떻게 보느냐, 어디를 중요하게 보느냐, 무엇부터 보느냐 이런 것이 중요해요. 관점. 그러니까는 그 시를 탁 대상을 봤을 적에 내가 요 시에 대해서 무엇을 써야겠다 하면 그쪽을 보는 거예요. 요 시를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안경을 이렇게 딱 봤다 보면은 이 안경은 여기 렌즈를 갖다가 이렇게 그 중심으로 볼 것인가, 또 아니면은 이 모양에서 조금 예쁜 것이든가 모양을 먼저 볼 것이든가 기능을 먼저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때는 렌즈 없이 그냥 테마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를 보는 관점. 그러니까는 관점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시도 틀려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표현이라고 해서 표현 틀려져. 관점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뭐냐. 그런데 이왕이면은 다른 사람이 이미 그 방면에 봤고 그렇게 봤는데 또다시 내가 보면은 그것은 식상은 이미 고런 옛날 이야기가 돼버려. 그래서 뭐냐, 항상 보면 다르게 보기, 낯설게 보기. 어저께는 이렇게 봤는데 오늘 이렇게 또 다르고 항상 다르게 봐야 돼. 그리고 또 하나 항상 낯설게 보고. 그러니까 새롭게 보면 낯설지 않아요. 다르게 보면 낯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쓰려고 할 적에 대상을 보거나 또는 어떤 시를 보고 상상하거나 솔직히 보면요, 항상 새로워야 되고 항상 낯설어야 되고 그러지 옛날에 봤던 그대로 쓰면 그것은 시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시를 볼 적에는 항상 우리가 다르게 보고 그 다음에 낯설게 보고 이렇게 해서 관점과 표현이 새로워야 된다. 이것이 시의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현실의 구체성과 진정성의 소대를 둔 상상을 하래. 현실의 구체성, 그 다음에 진정성. 우리가 이게 하나 뭐냐면은 현실의 구체성, 진정성. 구체성이란 뭐냐, 아주 자세히 보는 거,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잖아. 그 다음 진정성은 뭐냐면 진실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물을 시를 쓰려고 하는 사물을 볼 적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고 진정한 마음으로 봐야 시를 쓰는데,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건성건성 본 시는 무슨 시가 나오냐면 아주 허황된 시가 나오고 허황된 시. 그래서 거기서 보면 뭐냐면, 자, 거기 좋은 시는 우선 허황되지가 않다. 그래서 허황되지가 않다. 부황부황은 밑줄 쳐요. 거기다가. 좋은 시는 허황되지가 않다. 부황부황하지 않아.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허황되고 허황된 시를 써놓으면 독자들이 지금 뭐냐면 그거 완전히 왜 이렇게 써놨냐? 응? 내가 가치라는 그 시가. 그러니까 이왕 그냥 탁 와서 착 달라붙게 써야 되거든. 그래서 착 달라붙게 쓰려고 뭐냐면 이렇게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써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은 전체적인 통일성과 내용의 형식을 전체적인 통일성과 그 내용과 형식이 말하는 통일성. 이
이 통일성이라는 것은 그 맨날 우리가 어려서부터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니야, 통일. 통일은 하나가 되는 거 아니야, 하나가 되는 거. 근데 이 가령 예를 들어서 주제, 시를 쓸 적에는 주제가 참 중요해, 주제. 이게 뭐냐면 중심, 핵심. 이 주제가 중요해요, 주제. 그래서 이것은 여러 주제와 중심, 핵심을 갖다 모았으면 그냥 제목인데, 제목인데.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를 썼다. 아버지를 태산다. 아버지. 자,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썼는데 오늘은 그 우리 아버지가 무엇에 대해서 쓰려고 하냐면은 아버지가 우리들한테 희생하는 거. 아버지 희생. 아버지 희생정신 써. 희생정신 쓰려고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돈 모아갖고 되도록이면 새끼들한테 잘 해주려고 그 비싼 그 택시라는 것도 안 타고 항상 걸어다녀. 또는 그 어떤 옷 같은 것도 그냥 그렇게 비싸지 않고 참 어떻게든지 희생을 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어떤 그 일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도 새끼들한테 시키지 않고 내 자신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첫째 이제 이게 자기가 어떤 그 실천성 있고 또 하나는 검소하고 이렇게 자원 뭐 희생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아버지가 우리 새끼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 시가 전체적으로 무엇으로 통일되냐면 아버지 희생에서 통일돼야 돼. 근데 아버지를 쓰면서 갑자기 보면은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술을 잘 삽수신다. 또는 우리 아버지는 뭐 노름을 잘한다. 또는 우리 아버지는 또 뭐든다 해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써놓으면은 이것이 그냥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면 통일을 이렇게 다 통일이 우리한테 하는데 이 격까지가 이렇게 딱 나오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도대체 이거 뭘 써놓은 것이 이게 이 통일성. 통일성이 참 중요해요. 통일성. 그러니까 우리가 수필을 쓸 적도 마찬가지로 수필을 쓸 적에도 그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쓰면 전부 다 초점을 갖다 맞춰야 돼. 그래서 초점을 맞출 적에도 보면 그 가령 이제 아버지 아까 희생을 쓴다고 해. 아버지 가장 큰 희생은 뭐냐면은 이것을 새끼들한테는 아끼지 않고 그냥 썼는데 자기한테도 인생을 다하게 큰 이것이 희생정신이고 나머지 조그마한 희생정신이 이렇게 몇 개 더 놓고 해서 보면은 큰 이야기 한 두세 개 정도가 좋다고 해서 얘기가 그래서 이렇게 두세 개 가지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큰 희생이다 작은 희생이 몇 개 해갖고 보면 이거 희생이 됐는데 여기다가 그 큰 희생정신이 가끔 여기다가 이제 다른 것을 갖다 붙여놓으면 통일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통일성은 그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 전체가 한 것으로 보여준다. 주제 하나로 보여줘야 돼. 이걸 통일성이라 통일성.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 전체적인 통일성과 내용과 형식의 조화. 형식의 조화를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장식적인 수사를 피하고 장식적인 수사 그다 밑줄 쳐봐요. 장식적인 수사를 피하고 뚜렷한 이미지와 행가는 비약을 유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시만큼 언어적 수사에 민감한 장르도 찾아보기 힘들다. 시에서 언어적 수사는 옷과 같다.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듯이 시는 그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화려한 옷이 모든 사람 몸에 맞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장식적인 수사법이 따르면
그 시를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망쳐버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식적인 수사라는 것은 가령 장식적이라는 것은 없어도 되는 것을 보기 좋게 하려고 꾸미기 위해서 그걸 장식이라고 장식 꾸미기 위해서 쓴 거예요. 꾸미기 위해서 쓴 거. 그러니까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그냥 화려한 옷 안 입고 화려한 안 입고 드는데 잘 보이려고 그냥 장식적으로 꾸미고 막 이런 거 화려하게 꾸미는 거야. 이 장식적인 요것은 필요 없어야 돼.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괜히 그 시 같은 걸 보면은 그냥 읽기 좋고 그냥 뭐 아름다운 말만 다 갖다 시에다 써놓다고 해서 그 시가 잘 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 쉽게 말해서 그 내용에 딱 맞는 시어를 써야 돼. 그러지 너무 그냥 꾸미려고 하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장식적인 그 수사를 피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딱 이 시어가 들어갔을 적에 따거뜨러가 들어갔을 적에 그것하고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그래서 그 뭐라고 하냐면은 시에서는 화려한 수사법보다는 명징한 이미지라고 하면 확실한 것. 그 시의 주제에 확실한 것,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거기다 밑줄 쳐봐요. 밑줄 쳐. 그 있을 거예요. 여기. 시에는 화려한 수사법보다는 명징한 확실한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 시에서 확실한 이미지는 시의 구심점이 되어서 단순한 주제를 중의적으로 전경화시킨다. 중의적으로 전경화시킨다는 게 뭐냐면은 그 전체를 보게 만든다. 전체를 보게 만든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화려한 수사법보다는 명징한 이미지, 확실한 이미지. 자, 그 다음에 이 좋은 시는 아까 이야기했죠? 장식적인 거 절대 쓰지 말고 그러라고. 자,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보면은 이 시를 내가 갖다가 세 개를 써왔어요. 하나 뭐냐, 섬이라는 이야기를 한민복이도 섬이라는 이야기를 썼고, 그 다음에 정현정이도 섬이라는 그 시를 썼어요. 그 시가 나왔죠? 섬 나왔지. 한민복 씨는 저기 저 경기도 강화도 사람이야. 강화도 사람인데 시를 참 잘 써요. 그 한민복의 시를 보면은 어떤 그 시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강아지를 만들 적에 강아지나 예쁘고 만칠 적에 강아지를 만치고 나서 손을 씻어. 그럼 강아지 이쁜 거예요? 안 이쁜 거예요? 안 이쁜 거지. 왜 이뻤는지 그 만지고 손 씻은 거예요? 강아지 이뻐하려고 하면은 손부터 씻고 강아지를 만지라고 했어. 강아지 만지면 손 씻지 말고. 그런 시인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이 섬인데 섬의 둘레가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물울타리야. 물울타리는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그 울타리. 그 울타리가 쳐 있기 때문에 못 가잖아. 그게 울타리가 그게. 물울타리를 둘렀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 높아나자. 그 울타리가 가장 낮다. 그리고 그 울타리로 또 길이 다 댕겨. 그 뭐냐면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이 섬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장식적인 화려한 것은 수수료 안에서도 딱 이 세 줄 썼는데 그 섬에 대한 표현이 확실히 나왔잖아. 물울타리가 있고 물울타리 썼잖아. 또 하나 뭐예요? 울타리가 낮고 그 다음에 그 울타리는 뭐예요? 모두 길이야. 모두 길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참 그런데 그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가 낮고 그리고 또 그 울타리는 또 길이야.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 물타리 하면은 그
요렇게 그저 뭐 마당 울타리 또는 텃밭 울타리 또 뭐 이런 그저 어떤 그 짐승이나 뭐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경계한 그 울타리잖아. 그런데 이런 그 섬이 이런 섬이 그래서 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닷가에서 있는 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닷가에만 섬이 있는 건 아니에요. 바닷가의 섬은 육지 사람하고 섬 사람하고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사에서도 섬 있어요. 그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하고 우리 마누라하고 섬 있으면은 별로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섬 있어. 응? 그 섬이요, 섬.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형제간에도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둘이 섬 있어. 형제간에. 그러면 그 섬이 생기게 된 그 요인을 빨리 파악을 하고 어떻게 되면 그 섬을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 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갖다 섬인데,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섬을 두고 살면은 우리 인간 사회가 너무 각박해.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그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는 뜻은 아시겠죠, 이제. 그 뭐냐면 서로 어떤 그 뭐랄까 감정이 있다거나 또는 어떤 그 교리가 있다거나 이런 것인데 그 섬이 있지만은 그 어떤 그런 그 감정이라는 걸 풀고 싶다를 갖다 뭐라고 써요? 그 섬에 가고 싶다. 풀고 싶다. 이런 것이 바로 시여, 시. 정현종이가 쓴 거. 자, 그 다음에 이 꽃 먼저 와서 꽃 먼저. 자, 이게 뭐야? 우리가 꽃을 이제 구경하려고 꽃을 구경하려고 했는데 꽃 구경 하기 전에 그냥 먼저 이것도 챙겨 저것도 챙겨 저것도 챙겨 가서 보고 꽃이 먼저 피어버렸어. 응? 가서 꽃 피는 광경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요런 제목이 뭐냐? 꽃이 먼저 와서. 자, 횡단보도 신호들이 파란불로 바뀔 동안에, 응? 도둑고양이 한 마리 어슬렁어슬렁 도로를 질러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자 동안이 두 개예요. 하나가 뭐냐? 횡단보도 그 신호들이 파란불로 바뀔 동안에 또는 도둑고양이들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도로로 질러갈 동안에 나 잠시 또 한눈을 팔 동안에 꽃이 먼저 와겠어. 꽃이 먼저 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꽃을 보고 싶으면은 기다리지 말고 이런 거 기다리지 말고 빨리 다가가라 그런 얘기요. 예. 그러니까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횡단보도 신호들이 파란불로 바뀔 동안에 그러니까 그 파란불로 바뀌기 전에 그 빨간불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또 뭐냐 도둑고양이 한 마리가 어슬러면서 도로를 질러갈 동안에 그가 먼저 가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 잠시 한눈 팔 동안에 꽃이 먼저 피고 말았다. 또 뭐냐 쥐똥나무 울타리에는 개나리꽃이 탱자나무에는 살구꽃이 민들레 톱니집 잎겨드랑이에는 오랑캐꽃이 하얗게 붉게 새노랗게 뒤죽박죽 앞뒤없이 꽃 피고 말았다. 여러 번 기다리는 동안에 벌써 꽃이 폈어. 뒤죽박죽 꽃이 폈어. 자, 이 환한 봄날 세상 천지에 난만하게 꽃들이 먼저 와서 피고 말았다. 난만하게 어지럽게 이렇게 환한 봄날 세상 천지가 그냥 어지럽게 꽃들이 먼저 와서 피어버렸어. 그러니까 너무 꽃을 맞으려고 하면은 그냥 여러 가지 어떤 그 장애 요인들을 그 빨리빨리 없애버리고 그냥 먼저 다가가야 되거든. 자, 그래서 요건 뭐냐 꽃이 먼저 와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 쥐똥나무 울타리는 개나리꽃. 그
그 왜 쥐똥나무에는 대나리꽃 피고 탱자나무에는 살구꽃 피고 민들레는 노란개꽃 피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쥐똥나무 울타리에 캐나리꽃이 피었다 하는 것은 어떤 조금 대조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 이왕이면은 지금 이제 캐나리꽃이 피려면 조금 살구꽃이. 그 뭐야 울타리도 조금 이쁜 꽃이 핀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대조적인 것을 갖다가 해물어서 강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그 조금 뭐라고 색다른 말하자면 반대된 어떤 그런 것들 부조화된 것을 해가지고 그 나도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이제 유인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구만. 자, 그 다음에 계산된 논리보다는 자유로운 연상을. 그러니까 이 시를 쓸 적에는 너무 계산되게 쓰지 마. 너무 계산되게 표현하지 말라고. 너무. 그리고 뭐냐면 항상 상상력을 발휘해. 상상력. 그러지. 그 이 시는 절대로 이렇게 그 어떤 계산이나 이렇게 공식에 의해서 된 거 아니야. 상상에서 나온 거야 시는. 그러니까 절대로 시를 쓸 적에는 계산된 논리보다는 항상 자유로운 연상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시가 재밌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시의 길은 쭉 뻗은 고속도로나 아스팔트 길이 아니다. 시의 길은 오히려 꾸불꾸불한 시골길이나 출렁거리는 물길과 흡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눈에 빤히 보이거나 쉽게 침상되지 않는다. 현대화된 길은 이미 계획된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이지만은 시골길이나 물길같이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길, 다시 말해서 시의 길 역시 자연에 가까운 그런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를 쓰는 사람들은 친자연적으로 써야 된다. 친자연적으로. 그러니까는 너무 공식적으로 그냥 탁탁 맞아서 규칙적으로 쓰지 말고 시는 조금 서민적인 이렇게 와서 조금 자연스럽게 와닿고 그냥 거부감이 없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딱딱 잘라서 하지 말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옛날에는 그 시를 주로 어떻게 썼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계몽시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계몽시. 계몽시라는 건 뭐냐면 깨우쳐주기 위한 시여. 그래서 이게 옛날에 계몽시를 참 국민들을 빨리 좀 깨우쳐주려고 그래서 이게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이런 시를 쓰면 안 돼. 우리가 이 노래도 한번 봐봐요. 노래.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라고 했냐면 새나라의 어린이는 뭐라고 써요? 아침 일찍 일어나. 응? 잠부르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근데 지금 시 쓰라고 애들한테 읽어주면은 웃긴다고 그래요. 응? 잠부르기 없는 나라고 실컷 자고 싶은데 자고 그러지. 근데 여러 것들 갖다 뭐라 그러냐? 계몽시. 계몽시. 일찍 일어나게 하려고 썼다. 그러지. 네. 근데 요즘 시 보면은 이게 그런 어떤 좋은 그런 의식 같은 걸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걸 넣은 느낌을 많이 주는 시가 있더라고. 그러지. 제대로 느꼈구만. 우리 송명수가 역시 좀 연륜이 좀 있구만. 나도 그것이 조금 걸린 게 뭐냐면 그런 시는 좀 너무 지금 요즘 팍 자유스럽고 너무 조금 이끄시는데 그걸 잡아주려고 하는 것이 있어. 그지? 기류가 생겼어요. 그래서 특히 뭐냐면은 BTS 애들 거기 봐봐요. 노래 가사 보면은 뭔가 또 정연한 그것이 좀 있어요. 어지러운 것까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있거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도 너무 낭만하게 하는 요새 보면 실험시가 있고 해치시가 있고 그런다고 생각도 모르는데 조금 시가 그래도 시답게 이 시는 서정적이거든. 서정시라는 게 뭐냐면 마음에 안정감 있는 시를 써야 되거든. 그런데 한동안에 보면 너무 시가 난해하고 그냥 너무 시가 그쪽으로 나갔어. 그래서 그런 거 필요해요.
우리 저 송영수가 시를 쓰면 잘 쓸 텐데 수필 쓰지 말고 시 한번 써보지 그래요. 아이고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 씻으려고 완전히 이렇게 계산된 시가 나오지 뭐 자연시가 안 나오건데 그런 거 싹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 전부 다 참작이 갖고 시를 쓰려면 근데 이제 나는 뭐냐면 나 이거 진짜 교재만 나 시간 발견한 게 이거 근데 뭐냐면 되도록이면 이론에 충실하고 나서 시를 배워야 되지 한편에 시 쓰고 나면 나중에 늙지를 않아. 그전 내가 한번 얘기했던가 내가 테니스를 배우는데 테니스를 배우는데 이거 저 도지사 그 코치가 설령엽이라고 국가대표 선수인데 그때 우리 도지사가 누군가 기억이 안 나요. 그 코치인데 그놈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테니스 치러 가자 그러고 테니스 치러 갔는데 친구들 몇씩 가서 너댓 명 갔는데 그냥 옷부터 빼입고 그냥 라켓도 그냥 뭐 가와사키 뭐 쌍대가 좋네 뭐 비싼 놈 사갖고 갔는데 몇 번 치고 나니까 그냥 그 숨이 가쁘고 뭐도 갖고는 가만히 있다가도 뭐냐면은 처음부터 난타부터 시작했는데 팍 저쪽 치고 이렇게 치고 갖고는 쫓아내면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스톱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되고 그래서 기초 이론을 배운 뒤 나는 그늘 가만히 앉아다가 이제 시합부터 배워갖고는 여름 듣고 가다가 열어라고 탁 해놓고는 쫙쫙 보내놓고 가만히 와서 또탁 이거 꾀만 배워갖고 했더니 나중에 보면은 그 꾀 갖고는 안 되더만 원수가 다 지나가보고 그 꾀도 안 통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론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론부터 탄탄하게 해놓고 나면 이제 그때는 그 이론 배워보면 꾀를 파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그 시를 배우려고 한 사람들은 이론을 탄탄하게 해주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벌써 지금 한 학기가 이제 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 이론에 약간 좀 충실해 놓으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실전 2학기 때 이제 실전을 하고 보면은 가서 보면 요건 요렇게 고쳐 요것은 이런 이론 때문에 그래 아까 뭐 함축성 때문에 그래 뭐 되면은 쉽게 배웠죠. 그래서 이제 2학기 때 이제 그것을 실전에 들어가면 이론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것이 복잡 언제 이거 다 하고 씻을 것이냐 하지 말고 이론에 충실해야 된다. 근데 아마 처음에 이렇게 그 시를 배우거나 이 수필을 배우거나 이 문학을 할 적에 이렇게 이론을 와서 처음부터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북 사회에서 지금 시 강의한 사람, 수필 강의한 사람 많은데 거기에서 문예 창작가 출신들이 별로 있지를 않아. 그래서 그 사람들 자신부터가 그 이론을 다시 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이 이론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론부터 하니까 그냥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그러니라고 받아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의 것을 모방하지 말고 자연을 활용하자. 남의 것을 모방하지 말고 자연을 활용하자. 있죠? 8번? 남의 거 모방하지 말라고, 남의 거. 절대 남의 거 모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연을 활용해. 자연 그대로가 좋아, 자연. 인위적인 게 자연 그대로. 그러니까는 자연 그대로 쓴 것은 시는 자연 그대로, 시는 자연에서 배워야 돼. 자연. 그래서 남의 것을 모방하지 말고, 우리가 보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서 슬쩍 한 구절 따갖고는 이렇게 써놓으면은 설마 이거 모르겠지? 이거 한쪽이 조금 따와서 그런데 지금은 단 하나만 쳐갖고 들어가서 보면은 100가지가 나와버려. 우리가 절대 모방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제 문학에서 어떤 시구라든가 이 수필이라든가 요것을 갖다가 모방했냐, 응? 이 쉽게 말해서 패러디를 했냐. 근데 요것이 어디까지 허용되냐면은 시구라든가 시 한 구절 정도는 그 모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혀 그 시를 읽지 않고 그 시를 보지 않지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게 그 패러디가 아니에요. 이것은 표절이 아니 표절이 아닌데 행 하나를 했다든가 또는 어떤 거의 보면 문장으로 보면 문장 하나를 했다든가 그건 표절. 그 절대 안 되거든. 그리고 만약에 그걸 표절을 했다 보면은 그 밑에다 이렇게 해놓고 줄을 달아. 여기서 뭐냐면 암벽을 멋있어. 이 줄을 달아야 돼. 이거 안 달아놓으면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그 표절해가지고는 그 문단을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그 한 번 표절로 걸리면은 진짜로 그 좀 창피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주의해야 돼. 자. 그래서 남 걸 모방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하자, 자연. 자. 보면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 이제 강은교, 한번 봐봐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 아주 오래됐다. 이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는 건 그냥 추억이라는 얘기, 추억. 아주 오래된 이야기는 추억입니다. 자, 한번 봐봐요. 모방한 것이 아니야. 자, 무엇인가가 창문을 똑똑 두드린다. 안 어렵지? 무언가가 창문을 똑똑 두드려요. 놀라서 소리나는 쪽을 바라본다. 이거 그대로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빗방울 하나가 서 있다가 쪼르륵 떨어져 내린다. 쪼르륵 떨어내려. 우리는 언제나 두드리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자꾸 두드려보고 싶고 두드리지 말라면 두드려보고 싶어. 자, 뭐냐? 그것이 창이든 어둠이든 또는 별이든 무엇이든 두드리고 싶어. 이렇게 뭐냐면 이것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란다. 아주 오래된 추억 이야기라는 거야, 추억.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려서지만 옛날에 하지 말라고 더 하잖아, 그게.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 요것이 참 중요한데, 9번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발견의 눈을 가져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것. 가령 이게 뭐냐면 시인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아내는 것이 시인이요. 자, 그런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도 봐내는 것이 시인이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본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보이는 그대로 쓰면 되는데 요거 가령 이게 내가 이제 자꾸 내가 가까이 있는가 안경도 그대로 보면은 렌즈 있고 뭐 뿔테 있고 뭐도 이제 돋보기고 이렇게 되면은 보이는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도수 높은 렌즈와 이 다리가 있고 뭐 있다 이게 써놓으면 이것은 시 아니에요. 이것은 기록이야, 기록. 그런데 이것도 뭐냐면 안경은 나의 제의든가 안경은 뭐 나 안내자 한다든가 이렇게 쓰는 것은 그건 시여, 시. 그런데 이 보이는 것은 그대로 쓸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보이는 것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보이는 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데 보이는 그대로 써놓으면은
이거 본 사람마다 다 보이는 양이 다 써놨어요. 세상에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남보다 보이지만은 색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그 시인들의 정신이요, 문인들의 정신이요. 응? 똑같이 보지 말고 색다르게 봐라.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가령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뭐 칠판도 있고 등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뭐 대문도 있고 시계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다 보이죠. 보이는데 그 지금 저 여러분들 마음속 지금 여러분들 내 마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응? 안 보여요? 지금 저 사람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지만은 보이도록 내 마음을 나타내는 것도 보이도록 나타내는 게 시여 시. 가령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지금 잔잔한 호수다. 뭐 아주 잔잔하잖아. 근데 내 마음은 지금 철조망이야. 내 마음은 모래밭이야. 내 마음은 솜사탕이야. 이렇게 내 마음을 갖다가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나타내는 거. 근데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미 다른 사람 다 나타내 버렸는데 또 나타내는 것은 그 가치가 없어, 가치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데 남이 그 나타나지 않게 새로운 그 표현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시 정신이고 시인들의 자세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는 눈. 왜? 아니 좀 아까 쓸 때 안 봐갖고 저기 뭐 이는 것 이지 않는 것이 뭔 말인가 지금. 본자를 이렇게 멋지게 쓰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있어요. 마지막에 개성적인 문체와 자신만의 상상력. 개성적인 문체와 자신만의 상상력. 개성적인 문체라는 것은 개성적이라는 건 나만의 문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를 쓸 적에도 보면 뭐냐면은 상당히 조금 향토지향적인 시를 쓴다거나 또는 어떤 실험적인 그 시를 쓴다거나 또는 그냥 뭐 잔잔한 시를 쓴다거나 너무 조금 날카로운 시를 쓴다거나 그런 거 문체거든, 문체.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 돼. 개성적인 문체.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생각, 나 혼자만의 생각해야 돼.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문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예를 들어서 고향에 관한 것, 나는 향토적인 시인이다. 그러면 고향에 가는 고향의 이야기들을 갖다 쓰는 것이 향토 시인이요. 그런데 그 뭐냐면 이게 자신만의 문체면은 나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문체 보면 딱 이 시 읽어보면 알아요. 이게 누가 썼네? 왜냐하면 흔히 쓰는 말을 쓰거든. 흔히 말 쓰고 뭐냐면 뭐뭐 같은 그러면 이게 누가 썼네? 이게 알거든. 이런 문체를 가지면 안 돼. 이 내용은 그 개성적이라 돼도 문체는 절대로 같아서는 안 돼. 새로운 문체야 돼, 항상. 새로운 문체. 내용은, 문체는 새로워야 돼. 써졌을 거야, 아마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봐봐요. 흔히 문체라고 하면은 소설의 문체를 떠올리지만 시에도 오면한 문체가 있다. 전통적인 7호절 의문을 보여준다든가
김소 어르시나 평북 방언을 중심으로 하는 정감어린 사물적인 회고체의 시형을 보내 회고체 옛날 돌아가 보는 거 이런 거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문체가 있다. 그런데 자 그다음에 그 봐봐 그 다음에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시의 문체들을 유형화시켜서 종류별로 나누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은 문체는 언어적인 산물이며 동시에 의식과 무의식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의 문체는 산문의 문체와는 달리 시 문맥의 일차적인 의미에서 기여하기보다는 그 뒤에 숨어있는 의미나 상상력을 다층적이고 창조적으로 도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쭉 보면은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 그렇기 때문에 시의 문체는 시인의 어법이나 운율만으로 그 윤곽이 쉽게 잡힌다. 시의 문체는 상상력과 결합해서 새로운 시적 공간을 창출해내는 것이죠. 그 공자가 어디서 가버렸니? 그것이 서정적인 공간인지 아니면 그 분열적이거나 해체적인 공간인지 환상적인 공간인지 현실적인 공간인지 시인의 문체와 상상력의 유기적 결합의 양상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시의 문체는 시인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일정한 윤곽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시인의 문체는 한 가지로 고정돼서는 안 된다. 그거 나왔네 그거. 시인의 문체는 한 가지로 고정돼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옥타비오 파스 그 활괄이라에서 보면 스타일 문체는 창조적 의도에서 출발점이지만은 그 시인이 그 한 스타일을 이렇게 획득하면은 시인을 그만둬야 돼. 왜냐하면 오로지 그 문체로만 쓰면 안 돼. 항상 새롭게 써야 돼.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뭐냐면은 시인의 스타일이 관습화되면은 그 이상 더 독특한 시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로 경계의 말로 들린다. 그렇기에 시인은 자신만의 문체를 고집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새로운 표현과 상상력을 통해서 새로운 시세계를 창조해 나가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이쪽이 그 문체를 절대로 고집해서는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이 시는 이렇게 10가지만 주의를 해서 쓰면은 좋은 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좋은 시인이 되는 길, 강은을 한번 이제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시를 여러분들 끊었지만은 자, 내가 시를 몇 가지 읽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마 약속해가지고 기다리는 장소에 많이 나가봤죠. 근데 이제 기다리는 장소에 많이 나가봤는데 안 와가지고 기다리는 그 심정, 기다림, 그 심정 그냥 행여나 오고 가고 영원히 안 오고 말거든. 근데 그 심정을 시로 표현할 적에 저런 심정을 그냥 기다리는 심정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까. 그런데 내가 이 시를 읽어봤더니, 야, 이것보다 더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그 심정을 나타내는 시도 있겠는가? 내가 최고로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 읽어보려고. 최고인지 아닌지 이제 여러분 보세요. 자, 너를 기다리는 동안. 이제 내가 이제 여러분 기다림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지. 근데 이거는 이제 연인을 기다리는. 그런가 봐. 그래서 이제 요거 좋다고 하면 내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복사하고 하나 나눠줄게. 자, 그러면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항상 미리 간 사람 있어요? 내가 항상 내 스타일 같아요. 그런데 이 딱 기다리는 동안에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이런 기분이죠. 자,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다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그 자리,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요? 또 너였다가, 또 안 오니까 뭐요? 너일 것이다. 너 이제 있다는 게 너였다가 아니요. 너이겠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로 간다. 직접 갔을까? 마음이 가는 거, 마음이 갔어.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내게로 오고 있다. 자,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을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어쩌? 나도 가고 있다. 참,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